힘겨운 고물가 시대, 그리고 들려온 우리의 이제 지원금 소식. 자,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매일같이 장을 보러 나가시거나 보일러를 한번 켤 때마다 부쩍 오른 물가 때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신 적 많으시죠? 뭐 기름값이며 가스비며 안 오른 것이 없다 보니 나가는 돈 무서워서 숨도 크게 못 쉬겠다 하시는 사연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이런 힘겨운 시기에 정부에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돕겠다며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고유가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득 하위 계층과 골목 상권의 우리 소상공인들을 두텁게 지원해서 내수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들어오는 몇십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아끼며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영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겨울철 난방비 한 달치를 버틸 수 있는 생명줄과도 같은 그런 돈입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떠셨습니까? 주변에 지원금을 신청했다가 억울하게 떨어졌다. 내 기준이 너무 빡빡해서 나는 뭐 구경도 못했다 하시는 탄식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정작 가장 보호받아야 할 우리 서민과 시니어 취약계층이 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지 오늘 그 실태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쟁점 하나, 소득 하위 70%에서 국민 70%로 은근슬쩍 말 바꾸기인데요. 가장 먼저 짚어볼 문제는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용어 변경, 즉 말 바꾸기 의혹입니다. 처음에 정부가 예산을 확정하고 공식 보도자료를 낼 때만 해도 공문에는 명확하게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라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형편이 조금 더 어려운 아래쪽 70%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즉, 정말로 지원이 절실한 서민층과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인 지급 시점이 다가오자 안내 공문에서 이 핵심 조건이 슬며시 사라졌습니다. 대신 국민 70%에게 지급하며 라는 묘한 문구로 수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글자 몇 개 바꾼 것이 아닙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뒤에서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그런데 이 선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재산이 조금이라도 잡히는 지역가입자, 즉 은퇴 후 시골에 작은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나 골목길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더기로 탈락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자,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많은 자영업자와 시니어 계층의 거센 반발을 미리 차단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모호하고 광범위한 국민 70%라는 용어로 슬그머니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서민을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쟁점 두 번째는 평범한 시골집 한 채가 죄인가 라는 이야기인데요. 지역가입자 무더기 탈락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번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가장 큰 독소 조항은 바로 형평성을 잃어버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은퇴하신 어르신들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번 지원금의 가구 원수별 건강보험료 커트라인, 즉 상한선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지역가입자에게 가혹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시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13만원 이하로 내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단 8만원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려 5만원이나 격차가 나는데요. 자, 2인 가구는 어떨까요? 직장인은 14만원 이하인데 지역가입자는 12만원 이하로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3인 가구는 직장인 26만원 대 지역가입자 19만원, 4인 가구는 직장인 32만원 대 지역가입자 22만원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직장인과 자영업자, 지역가입자 간의 격차는 최대 10만원까지 벌어집니다. 자, 이는 명백한 직장인 우대이자 지역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인데요. 더 큰 문제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 그 자체에 있다라는 겁니다. 직장 가입자는 오로지 다달이 버는 월급 소득에만 보험료가 매겨지는데요. 지역 가입자는 다릅니다. 현재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그러다 보니 어떤 비극이 발생합니까?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해서 평생의 전부로 남겨둔 지방의 소박한 아파트나 빌라 한 채 혹은 시골의 작은 농가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 점수가 껑충 뛰어오릅니다. 실제 수입은 국민연금 몇십만 원이 전부여서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명백한 소득 하위 70% 저소득층인데도 재산 때문에 지역 건강보험료가 8만원, 12만원을 가볍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청하자마자 시스템에 자동 탈락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은퇴 후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노령층과 부부 공동소유 주택 한 채가 전 재산인 고령층의 대규모 심사 배제 사태가 전국적으로 속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컴퓨터 못하면 돈도 못 받나 이런 행정편의주의와 오프라인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정책의 기준도 문제지만 이를 집행하는 행정 시스템은 우리 어르신들을 더욱 눈물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조회 시스템을 고집하며 온라인 격차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원래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안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마자 시작되자마자 이 사전 알림 서비스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는데요. 게다가 접속자가 몰리는 것을 막겠다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다른 요일제 당일 조회 제한을 걸어두었습니다. 자신이 지정된 요일에 딱 맞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겨우겨우 탈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은 우리 65세 이상의 고령층과 취약계층은 완벽하게 소외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매번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스마트폰 화면에 작은 글씨를 붙잡고 씨름하다 지친 어르신들이 결국 선택한 방법 무엇이었을까요? 자, 더운 날씨에 아픈 다리를 이끌고 동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민센터 현장은 그야말로 오프라인 대란이 벌어졌는데요. 사전 통보나 친절한 설명 문서가 없다 보니 우리 어르신들은 주민센터 번호표를 뽑고 긴 시간 대기한 후에야 건보료 기준 초과로 탈락하셨습니다. 라는 무참한 구두 통보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 왜 떨어졌는지 납득할 만한 상세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우리 어르신들은 헛걸음했다는 허탈감과 억울함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성난 민원인들의 원성과
강력한 항의를 일선 현장의 실무 공무원들이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행정마비와 소모적인 악순환이 매일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본말 전도된 시민정책, 누구를 위한 피해 지원금인가? 이런 원성이 자자한데요. 결국 이번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완전히 본말 전도된 그야말로 서민경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서민과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며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선 정작 껍데기를 한번 까보니 형평성 잃은 건보료 자산 기준 탓에 골목 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득이 없는 우리 시니어 계층이 대거 제외되는 치명적인 모순을 드러냈는데요. 이것은 일시적인 땜질식 용어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당국에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피해 지원금입니까? 정부는 왜 유독 지역가입자의 기준만 이토록 가혹하고 낮게 설계했는지, 실제 자산 합산 방식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할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즉각적이고 명확한 산출 기준을 공개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억울하게 탈락한 우리 서민과 어르신들을 위한 이의 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하고 예외적인 구제 기준을 마련해야 마땅합니다. 자,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남긴 상처와 과제도 있는데요. 우리 은퇴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자산 상정의 선정의 맹점. 우리가 복지정책을 논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말이 바로 소득과 재산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이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기형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태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30년, 40년 동안 평생을 성실하게 그저 직장 생활을 하며 세금을 내고 마침내 은퇴하여 연금 몇십만 원으로 생활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분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청춘을 바쳐 마련한 조그만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소득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었으니 현금 흐름으로만 보면 명백한 저소득층입니다. 하지만 현행 지역 건강보험료 시스템은 이 집 한 채를 마치 매달 수백만 원씩 쏟아져 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취급하는데요. 자, 특히 최근 몇 년간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아주 그저 평범한 아파트조차 서류상의 재산 가치는 크게 올랐습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은 단 한 푼도 늘지 않았는데 오히려 물가가 올라 쓸 돈이 줄어들었는데 국가가 평가하는 서류상 자산이 올랐다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등급이 껑충 뛰어오른 것인데요. 이번 지원금 커트라인인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이라는 기준은 바로 이 서류상 자산 거품을 고스란히 반영한 독소 조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서 고기를 사 먹을 수도 없고 기름값을 낼 수도 없는데 국가행정은 당신은 자산이 있으니 부자라며 서민 지원 대상에서 무참히 잘라냈습니다. 자, 이는 은퇴 후 고정수입이 없는 우리 고령층의 현실을 완벽하게 외면한 실상 없는 탁상 행정의 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고령자 1인 가구의 고독한 사각지대 독거노인이 받는 역차별은 어떻게 할 거냐? 자,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은 계층이 바로 홀로 사시는 그저 우리 어르신, 즉 독거노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원금에서 가장 잔인하게 버림받은 계층 역시 1인 지역가입자 가구입니다. 앞서 기준에서 보셨듯이 1인 가구 지역가입자 상한액은 단 8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홀로 사시는 집이라고 해서 보일러를 반만 틀 수 있습니까? 1인 가구라고 해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기본료가 현저하게 깎여 나갑니까?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고통의 무게는 1인 가구라고 해서 그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럿이 함께 사는 가구는 생활비를 쪼개어 분담할 수도 있지만 홀로 사는 그저 우리 어르신들은 온전히 그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하므로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감은 훨씬 더 가혹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인 가구 직장인에게는 13만 원이라는 비교적 넉넉한 기준을 주면서 왜 홀로 사는 지역가입자 어르신에게는 8만 원이라는 숨막히는 잣대를 들이댔냐라는 겁니다. 시골에서 자식들이 가끔 타 쓰시고 명의만 올려둔 낡은 화물차 한 대 혹은 수십 년 전 사둔 쓸모없는 임야 몇 평만 잡혀도 8만 원은 눈 깜짝할 사이에 넘어가 버립니다. 자, 결국 가장 외롭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우리 독거노인들이 혼자 살고 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고유가 구제 대책에서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책을 설계할 때 가구 유형별 최소 생계 유지 비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입증 책임은 오롯이 우리 어르신들의 몫인가? 높은 이의 신청의 벽이라는 문제. 우리 주민센터에서요, 청천벽력 같은 탈락 통보를 받은 어르신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현장 공무원들은 앵무새처럼 한마디를 던집니다. 억울하시면 서류를 떼서 이의 신청을 하세요. 이 말은 얼핏 들으면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절벽이자 장벽일 뿐입니다. 행정 시스템의 오류나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정부가 가진 전산망을 통해 스스로 확인하고 바로잡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이의 신청 제도는 모든 불이익의 입증 책임을 오롯이 피해자인 어르신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내 소득이 과거보다 줄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야 하고, 가지고 있는 토지가 실제로 거래가 불가능한 맹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전세나 월세 보증금의 실태를 증명하기 위해 확정일자부터 계약서를 다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인증이나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한 그저 우리 어르신들은 이 서류 한 장을 떼기 위해 세무서로, 등기소로, 다시 주민센터로 며칠 동안 버스를 타고 돌아다녀야 합니다. 몸이 불편해 거동이 힘든 유모차나 지팡이에 의지하는 그저 우리 어르신들은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미 지쳐 포기해버리는데요. 내 돈 내고 서류 떼다가 볼일 다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도 있으시고요. 나라가 돈 안 주려고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는 어르신들의 피 맺힌 하소연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신청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자발적 포기를 유도하는 것, 이것이 과연 진정한 서민복지 정책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 격차가 낳은 새로운 계급 사회도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하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의 우리 시니어 계층을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새로운 소외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에 밝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젊은 세대는 지원금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손가락 그저 몇 번 움직여 기준을 확인하고 첫날 바로 신청을 완료해 통장에 돈을 받았습니다. 반면 인터넷 뱅킹이나 본인 인증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한 그저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신청하는지,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몰라 동네 경로당에
떠도는 소문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가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도 정작 현장에서는 요일제가 바뀌었거나 시스템이 다운되었다며 발걸음을 돌리기 일쑤였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편리함의 차이가 아닙니다. 디지털 정보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정부에서 소외된 그저 우리 노령층의 혜택은 배제되는 정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 것인데요.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을 생각했다면 온라인 요일제 조회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통장 반장 제도를 활용해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 안내하거나 우편 발송을 통해 단 한 분의 어르신들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오프라인 전달 체계를 먼저 정비했어야 합니다. 행정의 편리함을 위해 디지털 장벽을 높여두고 그 장벽을 넘지 못한 우리 노인들을 무능해서 못 받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자, 노인 빈곤율 1위의 수치, 땜질식 지원금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데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 1위라는 부끄러운 타이틀을 수십 년째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논란은 단순히 돈 몇십만 원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은퇴한 고령층을 얼마나 무대책으로 방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축소판이었습니다. 기름값과 가스비가 오르면 가장 먼저 얼어붙는 곳은 다름 아닌 우리 어르신들의 차가운 단칸방입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하루 두 끼로 버티고 약값을 아끼며 강추위와 폭염을 맨몸으로 견뎌내는 우리 서민들이 바로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노인 빈곤과 사각지대를 외면한 채 선거철이나 민심 수습용으로 던져주는 일회성 땜질식 지원금으로는 결코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거꾸로 가는 복지행정도 문제인데요. 지원금 대란이 폭로한 대한민국 복지전달 체계의 민낯이 밝혀졌는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정비용이 들어갑니다. 국민 세금은 어디로 새고 있는지가 핵심인데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돈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이라는 것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태를 들여다보면 정작 지원금으로 쓰여야 할 소중한 국민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신호가 도처에서 감지되었는데요. 선별복지라는 이름 하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한 가구씩 쪼개어 조회하고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만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 쏟아지는 수백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상담원을 고용하고 주민센터에 안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비용 역시 모두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청취자님, 평생을 바쳐서 진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시골에 아주 작고 낡은 집 한 채를 간신히 마련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네,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라고는 국민연금 몇십만 원이 전부인 딱 그런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통보하는 겁니다. 당신은 너무 부자라서 서민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떠세요? 황당하시죠? 당장 보일러에 넣을 기름 살 돈조차 없는데 말이죠. 국가의 서류상으로는 이미 부자라는 낙인이 쾅 찍혀버린 거니까요. 늘 배움을 추구하시고 또 효율적임에서 깊이 있는 통찰을 원하시는 청취자님, 오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자료들은 바로 이 황당한 상황, 그러니까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정책이 현장에서 만들어낸 거의 참사 수준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그 아주 매끄러운 보도자료 이면에서 도대체 무슨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낱낱이 고발하는 분석 텍스트들이죠. 이번 탐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서민을 돕겠다는 그 선의의 정책이 어떻게 가장 취약한 계층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로 돌변했는지,
그 복지행정인 민낯을 해부해보는 겁니다. 이 문건들이 가리키는 진실을 좀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보면요. 이건 단순한 행정 실무자의 실수 정도가 아닙니다. 국가가 정책을 설계할 때 기준점으로 삼는 데이터, 그리고 그 디지털 시스템이 현실의 팍팍한 삶과 얼마나 거칠게 충돌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아, 데이터와 현실의 충돌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양측의 정치적 입장은 철저히 배제할 겁니다. 오직 제공된 자료에 나타난 정책의 구조적 허점 그 자체에만 집중해서 팩트 위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득했잖아요. 고물가랑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좀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거였죠. 네, 취지는 참 좋았죠. 그런데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정작 이 혜택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정하는 그 기준선부터가 아주 기형적으로 변질되었더라고요. 그 변질의 시작점이 바로 정부의 교묘한 용어 변경에 숨어 있습니다. 원래 예산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음 보도자료가 나올 때만 해도 기준이 되게 명확했거든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겠다는 거였죠. 소득 하위 70%라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소득 순으로 쭉 세웠을 때 아래에서부터 70%니까 정말로 당장의 지원이 절실한 분들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아주 명확한 타겟팅이네요. 논리적으로는 완벽하죠. 그런데 본격적인 지급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 핵심 조건이 슬그머니 바뀝니다. 언론 보도나 안내문에 소득 하위라는 말 대신에 국민 70%에게 지급하며 라는 아주 묘한 문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잠깐만요. 소득 하위 70%랑 국민 70%는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이건 그냥 단어 하나 바꾼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지원금을 누구에게 줄지 가려내기 위해서 정부가 선택한 도구가 바로 건강보험료였거든요. 아, 건보료요? 네. 그런데 소득 하위 70%라는 원칙을 현재의 건보료 체계에 그대로 들이밀면 은퇴해서 시골에 집 한 채 있는 어르신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더기로 심사해서 탈락하는 상황이 뻔히 예상됐던 겁니다. 아, 그래서 반발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그걸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뭉뚱그려서 모호한 표현을 썼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군요. 네, 꼼수를 쓴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건보료 기준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길래 무더기 탈락이 불보듯 뻔했다는 건지 진짜 궁금해지네요. 합니다. 두 가지 트랙이요. 네, 직장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 그리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은퇴자가 속한 지역 가입자로 나뉘어 있죠. 이번 지원금 커트라인을 보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인은 한 달에 13만 원 이하로 건보료를 내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단 8만 원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어요. 네, 13만 원이랑 8만 원이요? 네, 똑같은 국민인데 커트라인이 무려 5만 원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2인 가구는요? 2인 가구도 직장인은 14만 원인데 지역 가입자는 12만 원입니다. 이게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격차가 더 벌어져서 나중엔 최대 1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아니, 제가 만약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약간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해본다면 직장인들이 유리지갑이라 세금을 더 투명하게 내니까 혜택을 좀 더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부가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게 바로 과거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행정 편의주의의 잔재입니다. 옛날 방식이군요. 그렇죠. 과거에는 현금 장사를 주로 하는 자영업자들의 실제 소득을 국가가 투명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직장인들이야 뭐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에서 세금을 바로 떼어가면 그만이지만요. 네네, 그래서요? 그래서 국가가 고안해낸 궁여지책이 바로 재산을 소득으로 간주해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아, 진짜 소득을 모르니까 너 집 있어, 자동차 있어, 그럼 그 정도 돈을 벌겠네 하고 행정당국이 마음대로 추정해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역가입자는 현재 현금 수입이 전혀 없더라도 내가 사는 집, 심지어 10년 넘게 굴린 중고차 같은 재산이 전부 점수로 환산돼서 건보료에 얹어집니다. 와, 중고차까지요? 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자산이 있는 사람이 돈도 잘 벌 확률이 높았으니까 이 거친 잣대가 어느 정도 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인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은퇴 세대를 생각해보면 진짜 끔찍한 오작동이네요.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벌어서 지방에 낡은 아파트 한 채 간신히 마련했는데 요즘 부동산 공시지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무섭게 올랐죠. 수입은 국민연금 30만 원이 전부인데 서류상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건보료가 폭등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폭등한 건보료 때문에 당장 오늘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도 지원금 커트라인인 그 숨막히는 8만 원을 넘겨버려서 탈락하는 겁니다. 세상에. 특히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은 생활비나 주거비를 분담할 가족도 없잖아요. 체감하는 물가 압박은 훨씬 더 가혹한데 단지 지역가입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좁고 답답한 문을 통과해야 했던 거죠. 집을 뜯어먹고 살 수도 없는데 말이죠. 은퇴하신 어르신의 낡은 시골집 한 채가 무슨 매달 현찰이 막 쏟아져 나오는 현금 지급기, ATM 기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당장 그 집을 팔아서 보일러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서류상 자산만 보고 당신은 부자, 이렇게 선을 끊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닌가요? 빈곤의 현실을 완전히 오판한 거잖아요.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이 현실의 빈곤을 측정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죠. 자산 가치의 상승이 실제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노년층의 경제적 특성을 행정 시스템이 완벽하게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진짜 답답하네요. 자, 그렇게 불합리한 커트라인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을 했다고 쳐보죠. 그럼 적어도 내가 왜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항의할 기회는 줘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이해를 신청하는 과정조차 거의 거대한 코미디이자 비극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참담한 현실이죠. 처음에 정부는 스마트폰 앱인 국민비서를 통해서 아주 스마트하고 신속하게 안내를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네, 저도 그거 본 기억이 나요.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백만 명의 접속자가 폭주해서 서버가 다운될 걸 우려한 정부가 요일제 당일조회 제한이라는 걸 걸어버립니다. 네, 요일제요. 네,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서 정해진 요일에만 조회가 가능하게 막아둔 겁니다. 아니, 젊은 직장인들도 요일 맞춰서 사이트 들어가고 본인 인증하고 이런 거 맨날 깜빡하고 버거워하잖아요. 그렇죠. 익숙한 사람들도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스마트폰 앱 설치조차 힘드신 시니어분들한테 수요일에 맞춰서 딱 홈페이지 접속해라. 이건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혜택 포기하라는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그 결과 인터넷 접속을 포기한 어르신들이 아픈 다리를 이끌고 더운 날씨에 동네 읍면동 주민센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장은 오프라인 대란 그 자체였죠. 와, 상상이 가네요. 그렇게 몇 시간을 꼬박 써서 번호표 뽑고 기다린 끝에 담당 공무원에게 들은 말은 어르신 건보료 초과로 탈락이십니다. 라는 무참한 구두 통보가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흥미롭고 또 화가 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미 국민의 재산과 소득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거대한 전산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만 봐도 다 꿰뚫어 보면서 세금을 걷어가는데 왜 탈락 사유조차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는 건가요? 정보의 시스템이 지급을 돕는 데 맞춰진 게 아니라 행정 업무를 방어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르신이 현장에서 억울하다고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그 입증 책임을 100%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떠넘깁니다. 억울하시면 서류를 떼오셔서 스스로 증명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아니, 서류요. 국가가 다 알고 있는 정보를 왜 개인이 다시 떼오라는 거죠? 무슨 서류를 요구하는데요? 소득 금액 증명원, 그리고 가지고 계신 땅이 차가 못 들어가는 맹지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등 아주 복잡합니다. 거동도 불편한 노인분들이 세무서 가고 등기소 가고 동사무소를 뺑뺑이 돌아야만 간신히 이의 신청을 접수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거 사실상 포기하라고 등 떠미는 고도의 전략처럼 느껴지는데요. 고도로 정보화된 행정망이라는 게 약자를 돕는 도구가 아니라 혜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정교하고 차가운 거름망으로 작동하고 있네요.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보화 사회, 디지털 행정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이죠. 모바일 앱을 능숙하게 다루는 세대에게 디지털은 혜택을 취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소외계층인 시니어들에게는 그 자체가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계급사회의 거름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정보력 없고 힘없는 분들만 밀려나는 구조네요. 그런데 자료를 꼼꼼히 이루면서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 정책 시스템이 단순히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더 큰 문제가 있죠. 생계를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벌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이른바 복지의 덫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순을 말하는 건가요? 이번 사태가 낳은 최악의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생계를 위해 폐지를 좋으시거나 아파트 경비원,
건물 청소 용역으로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버는 일하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네, 현장에 많이 계시죠. 이분들이 힘겹게 일해서 소득을 신고하는 순간 그 적은 임금이 근로소득 점수로 잡히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낡은 집이나 차의 재산 점수와 합산이 되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조금 더 벌었더니 건보료 점수가 확 끼어오르는 거군요. 네, 그 결과 건보료가 순식간에 8만 원을 넘어가고 결국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해버리는 겁니다. 와, 진짜 기운 빠지겠네요. 그런데 반면 아주 씁쓸한 대비를 이루는 그룹이 있습니다. 평생 일 한 번 안 하고 자산은 넘쳐나는데 번듯한 직장 다니는 부유한 자녀의 피부양자로 이름만 쏙 올려놓은 분들. 아, 서류상 무직인 분들이요. 네, 이분들은 서류상 본인 소득도 없고 지역가입자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무난하게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넌센스예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자립하려는 어르신들 의지는 꺾어버리고 가만히 무임승차하는 자산가 자녀 피부양자들에게는 상을 주는 거꾸로 된 시스템이잖아요. 네, 정책 실패를 넘어서 국가가 스스로 근로욕을 상실시키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기형적인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들기 위해 치러야 하는 국가적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이 지원금을 잘 나눠주기 위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떨어뜨릴지 가려내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정부가 그놈의 선별복지라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커트라인을 다르게 쪼개고 복잡한 전산망 시스템 구축하고 또 쏟아지는 이의신청 민원을 막으려고 단기 임시인력들을 수천 명씩 고용했거든요. 수천 명이요? 와. 네, 종이 서류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일일이 검토하는데 엄청난 행정력이 투입됐죠. 이거 비유하자면 더 맑은 물을 주겠다고 국가가 정수기 필터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필터 유지비가 물값보다 수십 배는 더 비싼 상황이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정부가 정책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국가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기존 기초연금이나 차상위계층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일괄 지급했다면 어땠을까요? 훨씬 빠르고 쌌겠네요. 네, 누구를 떨어뜨릴지 가려내는 데 쓴 그 막대한 행정 비용만 아꼈어도 정작 돈이 가장 절실한 서민들의 몫을 더 챙겨줄 수 있었을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셈이죠. 게다가 결국 이 엉망인 시스템의 직격탄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건 높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현장의 하위직 공무원들이죠. 상부기관은 생색만 내고 불통 시스템을 하달했고요. 정작 성난 민원인들의 폭언과 절규를 온몸으로 매일 받아내야 하는 건 현장 주민센터 말단 직원들입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겠네요. 악성 민원으로 휴직하고 사직하는 공무원들이 속출했습니다. 서민을 돕겠다는 정책이 일선 행정 시스템마저 붕괴시켜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한데 정부는 왜 계속 에너지 바우처 같은 기존 복지제도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변명만 반복하는 걸까요? 진짜 대안이 없는 건가요? 현장의 속도와 물가 폭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현재의 에너지 바우처는 지급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고요. 폭등하는 연료비를 감당하기엔 금액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맞아요. 게다가 고유가라는 게 단순히 보일러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서 두부, 콩나물 같은 생활물과 전반을 다 폭등시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에너지 보조가 아니라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한 종합 생계 보조금 차원으로 접근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취자님, 이건 진짜 위급한 환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응급실 문 앞에서 의사가 보험 서류부터 작성하라고 막고 있는 꼴이잖아요. 이미 복지 선진국에서 검증된 확실한 대안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아주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죠. 긴급 재난 상황이나 물가 폭등 같은 위기에는 보편적으로 신속히 먼저 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당장 오늘 밤 추위에 떠는 어르신들을 구제하는 게 초점이니까요. 아, 일단 다 준다. 그런데 부유층한테 주는 건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다음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고소득자로 판명되면 세금 형식으로 다시 환수해 오면 됩니다. 아하, 정산할 때 다시 걷어들인다. 네, 이게 행정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이고 사각지대도 없애는 현면한 방법이죠. 관료주의적인 태도를 버리면 됩니다. 덧붙여서 통장이나 반장 제도로 활용한 오프라인 방문 안내체계도 반드시 정비해야 하고요. 정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런 좋은 대안이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너무 아쉽네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태는 단순히 어떤 정책 하나가 실패했다, 이런 뉴스가 아닙니다. 네, 정부의 데이터 기반 행정과 복지 시스템이 실제 취약계층의 자산 구조나
디지털 리터러시, 노동 환경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사례죠. 업무나 일상에서 어떤 시스템을 기획하시든 그 시스템이 가장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지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새로운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흔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행정에 본격 도입되면 복지가 더 정교해지고 따뜻해질 거라고 믿잖아요. 기존이 알아서 잘 챙겨줄 거라는 기대가 있죠. 하지만 오늘 보셨듯이 데이터의 기준점이 조금만 어긋나도 그것은 순식간에 잔인한 배제 시스템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초연결 AI 시대에 이 고도화된 기술은 과연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다정한 도구가 될까요? 아니면 국가가 책임과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AI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하고 숨어버리는 거대한 블랙박스가 될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네요. 기술이 복지의 장벽을 허무는 대신 더 교묘하게 높이고 있는 건 아닌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청취자님 스스로도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깊이 있는 생각의 재료를 듬뿍 얻으셨기를 바라며 이번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청취자님의 소중한 자료를 들고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